오늘부터 이제 2시간씩 2회차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전체적인 강의 목록입니다. 강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노동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가 이런 것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볼 겁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에 따라서도 좀씩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 부분인데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맨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법에는 근로계약서를 꼭 쓰도록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근로계약서에서 물론 많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특별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가 근로조건에서 약간의 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죠. 임금, 퇴직금 살펴볼 겁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산입범위가 뭔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통상임금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의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이런 거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복잡해요. 어떤 걸 넣어야 되고 어떤 걸 넣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게 평균임금과 퇴직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임금체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 이런 거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근로조건이 근로시간, 휴일, 휴게, 휴가 이런 거죠. 이 부분을 좀 가장 잘 몰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강의나 상담을 좀 하다 보면. 그래서 주 52시간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뭐 점심시간 1시간인데 이거 휴가시간 준다는데 이거 뭔지, 그 다음에 짧은 단시간 근로자 할 때는 휴게 시간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휴일 봐야 되겠죠? 일요일 날 보통 쉬는데 다른 날 쉬면 안 되는지, 공휴일은 어떻게 할 건지,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 살펴봐야 될 거고, 휴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연차휴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거죠? 예. 저는 강의를 할 때 요청드리는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시면 훨씬 강의가 재밌고 이해하기 쉽고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다가 또는 평소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전 산후휴가, 출산 전후 휴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런 것도 있고, 다음으로 산업재해 또한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직업 속에서 이용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산업재해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특히 건설 일용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때 산업재해가 되는 건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을 받는지, 그 다음에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계 및 해고, 아이고 뭐 벌써 숨이 차네요. 이게 4시간에 할 거니까 오늘 다 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근로자가 잘못하면 해고하거나 또는 회사가 어려우면 해고하거나 이런 게 있죠. 아니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 누구를 가입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볼 거고, 실업급여 특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겁니다. 아이고, 자, 이게 제 포인터가 아니라서 좀 헷갈리네요. 노동법의 적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표가 하나 나왔네요. 그죠? 맨 위에 보면 근로자 명부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작성, 주휴일 해고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게 쭉 있을 겁니다. 이 중에 맨 처음 두 번째가 있는 게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 그죠? 오른쪽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 그 다음이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 둘, 셋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적용되고 안 되고를 보여주는 거고, 4인 이하 사업장에 그거 말고 소정 근로 시간, 이 근로자가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느냐 애초에 그거에 따라서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 파일은 제가 회장님께
강의 파일은 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보내드리든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찍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책자는 저희 센터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든 노동법 안내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많은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책자도 하나, 노동법 책자도 하나 발간할 텐데, 그것도 회장님께 드리면 뭐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다 적용되죠. 그냥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 뭐 최저임금, 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휴업수당 모두 다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만 해당이 안 되죠.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5인 이상과 4인 이상, 10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해요. 근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보시면 일단 되는 것부터 볼까요?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금대장도 작성해야 되고, 주휴일이 뭐죠?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를 쉬게 하는데 돈을 주고 쉬게 하나요? 아니면 안 주고 쉬게 하나요? 주고 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급주휴일입니다. 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며칠 전에 예고해야 되죠?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30일 전. 역시 이쪽 업무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죠. 그죠? 근데 아주 질문 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여기에는 없는데 서면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장과 서면으로 안 해도 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4인 이하 사업장이냐, 5인 이상 사업장이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고, 예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해고가 제한돼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그런 해고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그냥 어쩌다 하루 안 나왔어. 그러면 그래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나와. 이렇게 얘기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5인 근로자 수가 5인만 되는 순간 굉장히 그런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무단결근 하루 이틀 한 걸로 해고할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판례를 보면 일주일 동안 무단결근했는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그런 해고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뒤에 해고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또 해고 예고를 하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고를 한다라는 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한다. 그 정당한 사유는 첫 번째는 근로자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 두 번째로 회사가 문 닫을 정도로 어렵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돼야 해고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또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그 케이스가 좀 적어서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그 넓은 범위에서는 근로자 측이 규책 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어. 하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그런 경우도 해고할 수 있어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그런 걸 따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질문은 그 직업소개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나 근로자명부나 이런 거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다른 대표님들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왜 아니죠? 그렇죠. 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사업주의 의무예요, 이건. 사업주의 의무고 근로자의 권리고, 직업소개서는 단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중개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사업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작성할 의무가 전혀 없죠. 다만 대표님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지키셔야 되겠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다 적용되죠? 뭐 편의점이라 그래서
뭐 하루에 한두 명 일하는 편의점이라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 안 된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죠?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퇴직금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안 됐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게 됐죠.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이런 것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재밌는 게 연차 휴가 이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안 되거든요. 근데 연차 휴가 가장 기본적인 휴가죠.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가장 기본적인 휴가라고 그보다는 조금 좀 덜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휴가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성보호와 관련돼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다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모두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리휴가는 적용 안 됩니다. 생리휴가 예전엔 유급휴가였다가 한 20년 됐나요? 무급휴가 된지. 그 다음에 휴업수당 적용 안 되고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요거를 보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어떤 게 적용되고 어떤 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정근로 시간이 일주 15시간 이상이냐 15시간 미만이냐에 따라서 적용되고 안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안 되고요. 주휴, 퇴직금, 연차휴가 요것만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 15시간, 소정근로 시간이 일주 15시간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3시간도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통 우리는 하루에 8시간씩 5일 일하잖아요. 40시간 일하잖아요. 근데 절반도 안 된다라는 거고 그 기준을 15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15시간 일하던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굳이 뭐 이렇게 왜 줘야 돼? 하루에 3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이런 취지인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퇴직금. 아이고 뭐 하루에 잠깐 나와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에 공로한 게 얼마나 된다고 퇴직금을 줘? 보통 이제 퇴직금은 공로의 성격이 좀 있어요. 그동안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와서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너 퇴직할 때 보상을 좀 해줄게 이런 게 퇴직금이거든요. 근데 15시간 미만이면 하루에 3시간도 일을 안 했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3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뭐 휴가를 써.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OX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한다. 뭐 이런 걸 그냥 표시하는 겁니다. 개시 배포라고 돼 있는데 그럼 심리상은 개시 배포가 아닌 거죠? 저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마다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나중에 얘기가 나올 텐데. 원래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유인물을 게시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 저처럼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 이런 거라도 받아야 돼요. 근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냥 자료만 그 사업장에 게시하고 나눠주고 이런 걸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걸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공부 다 한 것 같죠? 저는 이제 강의할 때 문제 내는 거 좋아해요. 케이스 사례로 설명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쉽고 그렇더라고요.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일별로 아르바이트생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편의점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전체 아르바이트생 수는 5명이 넘어요. 하루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3명이에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거 같으세요? 아니에요? 역시 잘 알고 계시군요. 상시 근로자 수는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상시적으로 몇 명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복잡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넘으면 5명 이상이고요. 당구장이나 편의점처럼 막 번갈아 가면서 알바생을 고용해서 하는 곳은 그렇지 않죠. 하루에 뭐 2명, 3명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휴수당을 부담하는 게 힘들어서 알바생들과 대부분 일주일에 14시간 일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다른 알바생이 결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일주 15시간 이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주 15시간 이상을 시키는 요 주에 대해서는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줘야 된다. 예. 이번엔 틀리셨네요. 예. 안 주셔도 돼요.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된다는 얘기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은 뭐가 기준이죠? 아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요. 한 달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일주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일주 15시간 미만 이상이냐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건 무슨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고, 답을 보여드렸네. 여기도 없네. 소정근로 시간.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한다 그랬죠. 소정근로 시간이 뭐죠? 그렇죠. 서로 정한 거. 애초에 근로계약을 할 때 서로 정한 시간. 그러면 서로 정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이 근로자 14시간이죠. 그러면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근로자가 설사 한 달에 한 주 정도 소정근로 시간을 넘게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4시간이죠.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가 않죠. 그런데 제가 한 번만 좀 더 진행해 볼게요. 근데 이 사업주가 그래 잘 알았어. 내가 교육을 받았더니 일주 14시간이면 된대. 그래서 사업주가 14시간씩 교육을 계속 소정근로 시간을 잡아. 그리고 나서 습관적으로 20시간씩 일을 시켜. 계속해서.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안 해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그건. 왜냐하면 그 사업주가 주휴일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해서 고의로 근로시간을 그렇게 잡은 거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말씀하시죠. 저기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12시간씩 일을 하기로 하고 이틀을 하면 24시간인데 그 주휴수당이 발생하느냐 이걸 여쭤보시는 거죠?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틀 일하면 마찬가지겠군요. 8, 26이니까 16시간이니까. 그러면 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해당이 되죠. 5인 이상이 아니어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7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7이 14니까 설사 그 이후 7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은 연장근로라고 생각하고 그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겠구나라고 제가 착각했어요. 근데 8시간이잖아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은 근데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자가 12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 식당으로 나가는 그 근로자는 8시간씩 이틀을 일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8, 26, 16시간에다가 하루 4시간씩 초과근로가 발생하죠. 그 4시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1.5,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 그게 주휴수당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당연하죠. 그냥 어떤 근로자가 이 회사에 띄엄띄엄 그냥 나갔어. 그러다가 어느 주에 갑자기 2시간 이틀을 일하게 돼서 16시간이 됐어.
이렇다고 그 근로자한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나중에 주휴수당 관련돼서 케이스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그걸 좀 보시면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고정적으로 어떤 근로자가 수, 목 이렇게 12시간씩 계속해서 나갔어. 꼭 한 달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일주일만 넘어가면 돼요. 주휴수당이라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일주일, 다음 주에 일주일, 2주만 당신이 이렇게 나와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첫째 주, 두 번째 주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우연히 어느 한 가게의 음식점에 이틀을 일하게 됐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휴수당 할 때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12시간씩 일을 하면 8시간씩 곱하기 2에서 16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몇 시간 분이에요? 16시간? 주휴수당 그럼 16시간 분 줘야 돼요? 몇 시간 분 줘야 될까요? 예. 그죠? 5일로 나눠야 돼요. 예, 예. 그럼 뭐를 5일로 나눌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12시간? 아니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어떤 근로자가 12시간씩 음식점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8시간. 일일 소정근로 시간은 8시간이에요. 그럼 주휴수당은 하루치에 일일 8시간 분의 임금을 줘야 되는 걸로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요. 아니요. 40시간 분의, 그러니까 일일 8시간 일하시는 분의 주휴수당은 일일 8시간 곱하기 5일 일하시는 분의 주휴수당은 하루죠. 8시간. 4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6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적게 만들겠어요? 40분의 16을 하면 되죠. 그죠? 일주일에 24시간 일하는 사람은 40분의 24. 일주일에 30시간 일하는 사람은 40분의 30. 뭐에 40분의 30? 뭐에 40분의 16? 8시간에. 그죠? 40분의 16 곱하기 8시간. 이렇게 하면 하루 평균 소정근로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3.2시간일 거예요, 아마. 그거를 주휴수당으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로계약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되는 걸 워낙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또 많이 사업주들한테 안내도 하실 거고, 근로자에게도 많이 조언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기재 내용이 있어요.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죠?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니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요거는 반드시 써라.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요거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한테는 요 위에 부분에 외에도 근로계약 기간, 휴계, 기타 휴일 및 기타 휴가, 취업 장소 및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반드시 기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를 줘야 된다는 의무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고 한 부만 작성해서 나중에 어떤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 없는데 너랑 나랑 근로계약서 썼는데 다르게 썼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랬더니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반드시 줘라. 근로계약서 작성만 하지 말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할 때, 즉 입사할 때 줘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중간에 바뀌어야 되는 경우, 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보통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해야 되는 경우일 때 근로자가 요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보상휴가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통 대휴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이제 보상휴가제인데 보상휴가제, 탄력적 근무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거 할 때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야 근로자 대표만 알면 뭐해? 근로자들 개별 근로자들도 알아야 되지. 그런 취지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또는 과태료가 처해집니다. 설마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처벌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처벌돼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이제 사업자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러니까. 예. 아, 그래요. 예. 벌금 나왔다고 그러죠? 벌금은 안 나왔고. 식당에서 근로계약서 안 써서, 일일 근로계약서 안 써서, 일용직 근로계약서겠죠? 일용직 근로계약서 안 써서 입건됐다는 얘기 같아요. 예, 처벌은 안 됐을 수도 있고. 예, 예, 예.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해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니까 훨씬 좋죠. 그러니까 근로조건 맨 처음에는 작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었죠. 8,350원이었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이 돼서 그때 그러면 임금이 바뀌었으니 근로계약서를 새로 씁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명확하겠죠. 또는 꼭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올해는 월급 300만 원 줬는데 내년에는 330만 원 줄게라고 하면 구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서면으로 하나 해두는 게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데 이게 이제 법적인 의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월급 300만 원을 줬어요, 이 사업주가. 근데 사정이 어려워서 270만 원만 주기로 했어.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근로자가 부인해. 나는 그런 합의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 사업주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보통 호봉제라 그래서 이 임금이 매년 올라가는 저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근로자한테 불이익하지 않으니까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게 보통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인데요. 이거 우리 책자에도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그거 보시고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인데 여기 보시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라 그래서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고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좀 명확하게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단시간 근로자한테는 요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수습기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수습기간으로 일을 해보신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수습기간을 설정하신 또 대표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수습기간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거죠. 업무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자질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말만 수습기간이야 이렇게 하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는 걸 쓰는 게 보통이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수습기간이라는 걸 부인하면 이것도 역시 수습기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과 관련돼서는 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약간 좀 달리 적용하는 게 있어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그렇지 않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약간 좀 한 단계가 더 꼬여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 하지만
단시간 단순 노무 종사자나 1년 미만 계약직한테는 최저임금의 100%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1년도 계약을 안 했으면서 무슨 최저임금을 몇 개월이나 해야 된다고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줘. 이렇게 이해가 왜?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계약을 했어. 그리고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야.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하겠대.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런 예를 두지 않으면. 그죠? 아니면 그럼 너무 심했네. 그럼 6개월만 해야지. 6개월 중에 3개월은 최저임금보다 안 주는 게 가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두는 겁니다. 못하도록. 또 하나는 단순 노무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가 뭐 이렇게 수습으로 평가할 게 많겠어요. 그죠? 건설 일용직 이런 분들은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 봐야 돼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네. 단순 노무 종사자라고 해서 이제 표준 산업 분류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래서 최저임금을 100%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알바는 단순 노무 종사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편의점 알바. 편의점 알바는 저도 단순 노무 종사자라고 얼마 전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단순 노무 종사자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왜 돈 계산도 하고 이래야 돼서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방 보조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근로 직종은 단순 노무 종사자인데 편의점 알바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분류표상 산업분류표가 아니고 직업분류표인가? 저도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 9번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8번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편의점 알바는 8번으로 시작하고요. 이 주방보조 이런 분들은 9번으로 시작해요. 이 9번에 해당으로 시작하는 분들 중에 일부가 단순 노무 종사자예요. 예. 수습 근로자가 이제 수습 기간에 대한 수습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폭넓게 인정된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써놓으면 그냥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게 해고가 쉽지 않아요. 수습 근로자라 그래서 근로자를 막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보다 통상 근로자보다 일반 직원들보다 어떻게 폭넓게 조금 넓게 인정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근로자가 수습사원으로서의 태도가 안 돼 있어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뭐 지각을 자주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무단결근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잘못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냥 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극적이지가 않아.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해고가 안 돼요.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사회나 사업장에서는 적용 안 되고요. 일단 해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고 예고를 안 했다 그래서 그 해고가 부당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해고 예고를 안 하면 그냥 해고 예고 수당만 주시면 돼요. 한 달치 월급, 30일치 통상임금.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로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고 예고의 문제가 아니고. 해고 예고 문제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근로자가 정말 잘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어려워서 더 이상 유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수습 근로자일 경우에는 그 범위를 더 넓게 봐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쉬운 예로 일반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를 무단결근 7일 해야 해고할 수 있다면 수습 근로자한테는 3일만 해도 정당한 해고로 봐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고 예고와 관련돼서는 해고 예고는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한테만 해당돼요. 그래서 수습 근로자는 보통 여기 3개월로 돼 있죠. 3개월 내라면 해고 예고 의무는 아예 없어요. 이 수습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취업 규칙이나 사규나 이런 거에 해고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는 해고한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습 기간에 수습 사원일 때만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취업 규칙이나 사규에 어떠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한다, 징계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그런 경우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돼요. 거기에 해당되면.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불합리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무단결근 1일이면 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되겠네라고 취업 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근로자가 위반했으면 그 해고는 정당한 해고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답변이 되셨죠? 예. 예. 안 죄송합니다. 예. 일용직이면 180일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해고 예고가 적용되냐 이 질문이실 하셨고요. 얼마 전까지 법이 그랬죠. 얼마 전까지.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용 형태에 따라서 해고 예고를 적용하는 게 달라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속 근로 3개월만 기준이에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한테는 해고 예고가 적용되고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한테는 해고 예고가 적용이 안 돼요. 아니,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해고 예고는 적용이 안 돼요. 해고 예고 수당을 안 줘도 되고 해고 예고도 안 해도 돼요. 3개월 미만이면. 다만 헷갈리실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루 이틀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해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는 어디다 무얼 제기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 근로자가 승소해서 그 재판 기간이 3년이 걸렸다라고 하면 그 근로자의 3년 동안의 임금을 다 줘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겠죠. 한 3개월치 줄게. 그만 이제 마무리하자.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거랑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임금이퇴직금 한번 볼까요? 2019년 8,350원에서 2020년 8,590원 됐고 뭐 잘 아실 거예요. 그죠? 8시간 기준으로 1급이면 올해는 68,720원이네요. 주급으로는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343,600원일 거고 요게 이제 일주일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8시간분은 또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209시간 기준 월급 179만 5,310원. 이 209시간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그러니까 즉 8시간씩 5일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을 계산해 보니 209시간이더라. 그래서 17953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 주휴수당이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는 월급에는. 왜냐하면 월급은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할 걸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주휴수당이 월급에 있어야 포함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9시간 곱하기 8,590원 하면 179,310원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급으로 준다라고 하면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더 적어지겠죠. 일주일에 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근로자를 월급제로 줄 거야.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한테 우리는 월급을 줄 건데, 월급제로 줄 건데, 도대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그죠? 그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 이상을 책정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79,310원? 아니면 어떻게?
그럼 더 많아질 텐데요. 290원 곱하기 30시간 하면 8,590원 곱하기 209시간 아니죠. 요거 이 얘기만 마저 할까요? 예. 40시간 기준일 때 저 1795 310이잖아요. 30시간이면 1795 그렇죠. 40도 30 하면 되는 거예요. 40분의 30 곱하기 1795 310. 이렇게 하면 쉽죠. 원래 계산하는 저 소정근로 시간을 계산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일주일에 소정 40시간일 경우에 40시간 더하기 8시간 주휴시간까지 곱하기 365 나누기 7 나누기 12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는 1795 310원이 올해 최저임금이고 이거 40시간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30시간일 때는 40분의 30 하면 되겠구나. 그죠? 참 쉽죠? 네. 40분의 30 곱하기 1795 310 40분의 20 곱하기 1795 310 40분의 30 곱하기 1795 310 40분의 10은 1795 310이 아니에요. 40분의 10 곱하기 1795 310은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이거 또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때 설명드릴게요. 예. 예.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불법 취업이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적용돼요. 최저임금이건 근로시간이건 주휴건 퇴직금이건 불법 그러니까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근로자한테 적용을 안 하지는 않아요. 일부 사회보험에서는 적용을 안 해요. 사회보험에서는.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왜 비자 종류에 따라서 어떤 비자는 적용이 되고 어떤 나라는 또 적용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될 수는 있어도 다른 최저근로기준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최저임금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예. 사무실이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알선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예. 예. 네. 지금 이거는 분명히 이제 법을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법이 있고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사람 문제 제기를 못해요. 내가 불법인 신분이기 때문에 소개한 이 사업자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울 뿐이지. 그렇죠. 예. 저축이 되는 건 사실.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울 뿐이에요. 그 근로자가 불법 체류여서.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을 받죠. 예. 저희 회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근로자와 합의하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한 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사전에 합의했는데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그죠?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여서 의외로 이런 경우 많아요. 아니 당신이랑 아니 근로자랑 나랑 합의해서 임금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뭐 이제 최저임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 나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런 괘씸한 내가 돈을 안 주면 처벌을 받으면 처벌을 받았지 돈을 안 주겠다 뭐 이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니 또 딴 얘기로 넘어가는데 자꾸 딴 말로 넘어가는데 형사처벌 받으면 돈 안 줘도 돼요? 네, 당연히 줘야 돼요. 괜히 처벌만 받아요. 벌금만 생겨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국가에서 주는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금액도 높아지고 그래서 근로자가 체불금품 확인원 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서 여기 뒤에 또 설명할 거예요. 재판을 해줘요. 공짜로 월 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임금이. 그러면 변호사가 재판 다 해주고요. 그걸 가지고 사업주 재산 강제 집행할 필요도 없어요. 근로복지공단에 갖다 내요. 그러면 월 1,000만 원까지 줘요. 월 1,000만 원 아니라 전체 체불액의 최대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 사업주한테 구상권 행사하죠. 그럼 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한테 민사소송 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너 대신 줬으니 너는 나한테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사업주가 그 괘씸하다는 등 뭐 이러면 제가 저한테 들었던 이 얘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최저임금만 넘기고, 최저임금 얘기가 많은데. 조금만 더 하고 한 5분,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주 4일 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에게 시급 9,000원을 지급했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시급을 올해 8,590원인데, 8,590원보다 내가 조금 더 줄게. 대신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예. 그랬더니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시급 9,00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이 부른 거죠. 그래서 시급 9,000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얘랑 나랑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어떨까요? 아니 서면으로 예. 남겨놓은 경우는 안 되지만 예. 있다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50%좀 맞으셨어요. 예. 예. 9,000원이 8,590원 예.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까지 포함이 되면 안 줘도 되지만 예. 100% 맞으셨어요. 맞습니다. 예. 일단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9,000원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돼 있어. 하지만 그게 최저임금 계산해서 지금 전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포함해서 8,590원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포함했더니 9,000원 얼마가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현재 9,000원 곱하기 20시간에서 28만 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8,590원으로 계산해보자. 주휴수당까지 해서. 그랬더니 20만 6,160원이에요. 20시간 더하기 4시간이니까. 그러면 일주당 26,160원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 2020년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경비원도 직업 소개 많이 하시죠? 안 하시나요? 조금 덜 하나요? 네.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그래서 일일 8시간, 일수 40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24시간씩 막 시키는 거예요. 예를 쉽게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격일로 일하면 일일 12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일 12시간씩 매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을 초월하죠. 그 근로시간이. 그리고 최저임금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경비직 노동자에게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일부만 적용됐어요. 그러다가 한 5년 전 정도부터인가요? 는 전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경비 하시는 분들 계속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휴게 시간을 중간에 줘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아파트가 한 6시간 줍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 2시간 하고 나머지 수면시간 4시간. 이럴 경우에는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270만 8,010원이 이 근로자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8,590원 곱하기 18시간 곱하기 15.21. 24시간이지만 이 중에 휴게 시간이 6시간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15.2, 18시간을 계산한 거고요. 야간 근로수당은 적용되거든요. 경비직 근로자한테. 그러면 8,590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15.21 곱하기 0.5. 야간 근로니까 0.5 할증되잖아요. 그 다음에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도 적용돼요. 감시단속적 근로자한테는 연차휴가도 줘야 돼요. 그래서 8,590원 곱하기 9시간 곱하기 12분의 15 해서 이 근로자에게 한 달 지급하는 임금이 270만 8,01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저기 보통은 8시간이 휴게 시간을 8시간을 잡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잡는 경우도 많아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으로 잡으면 최저임금이 좀 줄었죠? 근로시간을 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비 근로자의 최저임금 관련돼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아무튼 이렇게 휴게 시간을 준다라는 거는 정말로 이 근로자가 쉴 수 있게 하는 거를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형식상으로만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만 근로시간을 그렇게 잡아놓고 실제로는 쉬게 하지도 않아. 2시간마다 도는 거? 순찰. 하게 한다거나 이러면 그 근로자한테 무슨 휴게 시간을 준 거예요. 그냥 대기하게라고 한 거지. 뒤에 이제 또
휴게, 대기 이런 거 살펴볼 텐데 그때 또 더 말씀드리죠. 뭐. 여기서부터는 조금 있다가 한 5분,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한 10분 쉴까요? 예. 병원에 환자는 8명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감염이 혼자서 8명을 못 하잖아요. 사용자가 다수의 사용자 아니면 병원 아니면 지금 이제 소개하는 저기에서 이제 치위 감독을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에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간병인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고용하거나 아니면 간병 회사가 고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예요. 그런데 그냥 직업 소개를 했는데 개인이 고용했어.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가 고용해서 그 우리 아버지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교육 문제랑 다른 문제고. 제가 생각에는 예. 공동 간병을 하면 그 돈을 간병인에 지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는 사용자라고. 아니. 근로기준법의 사업주는 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리냐 비영리냐를 따지지 않고 일단 업으로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이 사업주예요. 근데 개인 간병인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저기 보호자가 우리 아버님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그 보호자는 업으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르는 거잖아요. 집에 파출부 부르면 그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거랑 똑같아요. 간병. 근로자가 아니고 뭐 노동자가 아니고 가사사용인이라고 그래요. 가사사용. 가사사용인은 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근로기준법. 그래서 그 문제도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도 해서 가사사용인을 또 노동법에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연구용역도 몇 차례 했는데 결국 입법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가사사용인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부 다 가사사용인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4인 이하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구분해서 뭐는 적용 안 되고 뭐는 적용되고 이런 거 말씀드렸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제한 거의 없어요. 그냥 1인 사업장에서도 무조건 노동법을 적용시키지 우리나라처럼 이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좀 그래요. 자, 이제 다시 강의 해볼까요? 예. 앞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앞에 끌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살펴봤잖아요. 8,590원이고, 290시간으로 계산하면 179만 5,310원이고,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기본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식대나 차량 유지비나 무슨 김장수당이나 뭐 체력단련비나 이런 수당들이 있으면 다 넣어서 계산할 거냐? 이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여금도 넣을 거냐 말 거냐. 예전에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에 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좁았어요. 기본급, 직무수당, 직급수당 이 정도였어요. 근데 3년 전인가요? 최저임금이 3년 전, 2년 전에 대폭 올랐죠. 15점 몇 프로 오르고 10점 몇 프로 오르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영세 사용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당도 좀 넣어줄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당을 한꺼번에 확 넣어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우니 점차적으로 넓히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업무 관련 임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로 이거 볼까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 중에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 헷갈리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아시나요 이거?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1조 40시간 기준으로 작년 최저임금이 얼마였어요? 1호 얼마였나요? 여기 있네요. 1745150이었네요. 1745150에 7%를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한번 계산 좀 해줘 보세요. 얼마예요?
12만 2천 원. 그러면 우리 어떤 회사에서는 기본급에다가 식대를 10만 원 지급했어. 그러면 7%를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12만 5천 원이라고 하죠. 12만 5천 원을 넘어요, 안 넘어요? 10만 원이. 안 넘죠. 그러니까 복리후생수당은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기본급만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돼요. 근데 올해는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분을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올해 최저임금은 1795,310인데 여기에 5%를 계산하면 89,000 얼마일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이 89,000원보다 11,000원이 높죠. 11,000원을 더 최저임금 계산할 때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기본급은 낮아져도 되겠죠. 내년에는 더 낮아지죠.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내년에 최저임금은 올해보다는 오를 거거나 최소한 동결은 되겠죠. 그러면 그냥 동결이라고 가정하면 179310의 3%면 뭐 한 5만 원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만 원을 복리후생수당으로 주는 회사에서는 기본급 플러스 5만 원이 179310보다 높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여금은 또 상여금도 또 20% 초과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를 낸 거죠. 기본급 외에 식대로 10만 원을 받는데 식대 중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포함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179310원에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게 89,765.5원. 그러면 식대 10만 원 중에 1,234.5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가 기본급으로 1785075.5원만 줘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본급은 1795310이어야 되죠. 그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주면서 임금 인상 효과를 조금 줄이는 이런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을 약속한 금액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복잡하죠? 뭔 얘기인지 싶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근데 워낙 통상임금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그냥 용도부터 볼까요? 왜 통상임금 자꾸 얘기하나요? 뭐 할 때 쓰려고 그러죠? 여기 나와 있네요.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는 건 퇴직금 아니에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또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하고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구별해야 됩니다. 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정산된 금액이에요. 내가 모든 임금들을 다 계산해서 최종 3개월 동안 얼마를 지급했는지 보겠다라는 게 이제 평균임금이고요. 그거는 퇴직금 계산할 때, 휴업수당 계산할 때 그걸 쓰는 거고,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한 금액이에요. 너랑 나랑 근로계약할 때 얼마를 임금으로 정하자. 그리고 요거는 어떨 때 쓰냐면 연장근로수당, 그러니까 초과근무 수당이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전산후휴가, 출산전후휴가수당 이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그때 계산하려고 통상임금이라는 거를 계산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통상임금 때문에 난리예요? 시간의 근로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나라에서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그 통상임금 분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1.5배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많다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통상임금을 높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근로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업주가 1.5배씩 주고 싶지 않거든. 그럼 근로시간을 줄이겠죠. 어떻게 줄여요? 사람을 더 뽑거나 아니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거나 사람을 근로시간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게 통상임금을 높인 거예요. 아무튼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고정식대 이런 거는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근로계약을 할 때 너랑 나랑 이거는 특별한 게 없는 이상 변하지 않아. 그냥
다 지급하는 거야라는 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번 바뀌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매번 바뀌는 게. 연장근로수당은 매번 바뀌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연장근로를 몇 시간 할 줄 알아요. 그죠? 그런 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연차휴가수당도 마찬가지로 바뀌잖아요. 매년 연차휴가수당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가족수당 중에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명절수당, 여름휴가비, 상여금. 이거는 또 애초에 내가 당신한테 상여금으로 명절 상여금으로 설과 추석에 100만 원씩 줄 거야라고 했지만 대신에 당신이 그때까지 일을 해야 돼라는 게 붙어 있으면 줄지 안 줄지 모르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통상임금 얘기 나오니까 이게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별로 관련이 없나요? 통상임금하고? 딴 얘기 관련이 없어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할 얘기도 많은데. 평균임금 뭐죠? 평균임금 관련 있죠. 퇴직금 이런 건 관련이 있죠. 1년 이상 일하면 한 달치 퇴직금 준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법적으로는 31분 이상의 6개월은 뭐예요? 아니. 그런 법이 발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로기준법 생기면서 그냥 쭉 1년 이상이에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얼마를 줄 거야? 그러면 한 달치 월급. 근데 실제로는 한 달치 월급이 이번 달 한 달치 월급과 저번 한 달, 그 전 달 한 달치 월급과 다 다를 텐데 한 달치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죠? 그러니까 31분의 평균 임금을 준다라고 법에 돼 있고 그 평균 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즉 퇴직일이 보통이죠.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게 이제 평균 임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 임금은 사전에 너랑 나랑 얼마, 기본급 얼마에, 직무수당 얼마에, 식대 얼마에 이렇게 정한 거고 이 평균 임금은 사후에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 보니 3개월 동안 평균 해보니까 얼마더라 하루치가 거기에 30 곱하면 퇴직금을 준다 이 얘기예요. 산입되는 금품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금품이에요. 통상임금은 아까 뭐 들어간다고 이랬었죠.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평균임금 계산할 때. 다만 산입되지 않는 금품이 있죠. 사용자가 임의로 은혜적으로 지급하여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품.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명절 떡값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그래도 명절 넘기기 뭐하니까 뭐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줘왔어 라고 하면 그것도 금액이 매번 달라졌어 라고 하면 그건 사용자가 그냥 은혜적으로 주는 금품일 뿐이지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들어간다라는 거고 계산 방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날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분자로 놓고 그 해당 일수를 분모로 놓고 그죠? 그러면 하루치 평균 임금이 계산될 거 아니에요. 보통 92분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거 곱하기 30 하면 평균 임금 1년치 퇴직금이고 5월 250만 원, 6월 230만 원, 7월 260만 원을 받고 8월 1일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5월 31일까지 있죠? 6월은 30일까지 있고 7월은 31일까지 있어요. 더하면 92일. 92분에 250, 230, 260을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8434.7원이 되네요.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해서 고정적으로 월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200만 원을 그러니까 기본급으로 20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만 원을 받고 분기마다 50만 원씩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어요. 이 근로자가 8월 11일 날 퇴사했어요. 그럼 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일단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죠? 일단 상여금. 그죠? 예.
일단 상여금부터 보자고요. 상여금은 50만 원씩 4번 지급했죠. 그죠? 그럼 200만 원이죠. 이 200만 원을 어떻게 넣어야 돼요? 1년 동안 지급한 게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을 해서 넣어줘야죠.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석 달치니까. 1년 동안 지급한 게 200만 원이고 그 중에 석 달치니까 12분의 3 곱하기 200만 원 한번 넣어주면 되겠죠. 또 하나는 이 근로자는 8월 11일 날 퇴사했어. 근데 임금 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 해. 8월 11일 날 퇴사했으면 그 직전 3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5월 12일부터죠. 5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을 몇 개를 넣어야 돼요? 5, 6, 7, 8 다 넣어야죠. 대신에 쪼개서 넣어야죠. 그죠?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1일이죠.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31분의 20일 하면 1354, 838.7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네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00만 원 그냥 넣으면 되고, 그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200만 원 그냥 넣으면 되고. 8월 1일은 또 어떻게 계산하죠? 10일이잖아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그럼 31분의 10 곱하기 200만 원. 그럼 이걸 평균임금을 다 더하면 600만 원에 1년간 받은 상여금이 200만 원이야. 그 다음에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이 45만 160원이라고 하면 계산식이 안 나왔네. 245만 160원을 245만 160원 곱하기 12분의 3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평균 임금이 나와요. 네, 여기 있네요. 600만 원 더하기 245만 160원 곱하기 12분의 3 나누기 12, 92 그러면 71,875.43원이 나오죠. 곱하기 1년이면 1년 근무한 근로자라면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되죠. 별로 퇴직금 계산할 일은 없으신가 봐요, 그죠? 네. 세무서에서 해주는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잘 몰라요. 엉뚱하게 계산해 와요. 정말로 이거는. 왜냐면 잘 모르거든,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슨 더전 프로그램 이런 거 넣어도 제대로 계산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 실례기도 해요. 제 예전 직장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무슨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저한테 갖고 왔는데 너무 엉터리로 해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한 적도 있어요. 그럼 퇴직금으로 본격 들어가 보자고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1년 근무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에서 1년 근무에 대해서 41분 줄 거야.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돼요? 많이 주는데 왜 안 돼요? 예, 31분 이상이니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이거는 가장 최저 근로기준이에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어떻게 근로계약을 하든 이거 위반하면 안 돼?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위반하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1년 근무하면 2달치 퇴직금 줄 거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퇴직금 누진지 하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도 간혹 있긴 한데 근속 기간에 따라서 이제 5년이면 5달치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건 7달치. 뭐 15년 이상이면 뭐 20달치. 뭐 이렇게 주는 누진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죠. 아까 이제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고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또 그 질문 받은 건데 상담 받은 건데 그냥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사업 하느라고 아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인가 보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을 하는데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를 했대요. 1년마다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써서 1년마다 한 번씩 퇴직금 줬대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이 없을 때에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설사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할 때, 이 무주택자는 누가 무주택자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근로자겠죠, 그죠? 근로자가 무주택자야. 근데 나는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해. 그럴 때, 아니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필요할 때, 최초 1회에만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6개월 이상 요양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병원비가 들 거고, 뭐 일도 잘 못할 거고 이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거에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 예. 그러니까 1년마다 주는 게 근로계약서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임금은 올라가니까 그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00만 원을 주던 근로자가 있어요. 이번 올해 2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하면, 그러면 10년 동안 근무하면 그 근로자는 보통 한 평균으로 한 150만 원 곱하기 10개월치에 1,500만 원을 쭉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근로자가 지금 퇴사했을 때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안 하고 했다라고 하면 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얼마예요? 2천만 원일 거 아니에요. 약 2천만 원. 5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나중에 이런 요건이 없음에도 중간정산을 해줬다라고 하면 사업주가 500만 원을 줘야 된다고요. 별도로. 왜냐하면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때부터 새로 계산하면 돼요. 예, 그건 괜찮아요. 퇴직금 계산, 일일 평균 임금 71,875.43원인 근로자가 1년간 근무했다면 7일 875.43점 곱하기 31 곱하기 는 215만 6,260원. 일일 평균 임금 7일 875.43인 근로자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 근무하고 5월 1일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죠? 1년이 넘어버렸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7일 875.43원 곱하기 30일. 이게 왜냐하면 1년치이고 그게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곱하기 365.485 하면 되죠. 왜냐하면 그 재직일수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재직일수가 485일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365분에 485 이렇게 계산하면 퇴직금이 되는 겁니다. 임금체불.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우리 회사는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 11일 날 지급했어. 또는 15일 날 지급했어. 이것도 임금체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형사이권 대상이에요. 그리고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내에 청구한다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년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경과돼서 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 임금체불에 대해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하거나, 신고한다고 보통 얘기하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거나, 그리고 차당금을 신청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게 있다고. 사업주분들이 산재보험료를 낼 때 가만히 보시면 임금채권 보장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사업주가 매달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그걸 모아두고 있다가 이렇게 임금체불된 근로자한테 국가가 먼저 줘요, 돈을. 그리고 나서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차당금이라고 그래요.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이런 절차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이 돼요. 이건 임금체불뿐만이 아니고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되고, 이런 절차에 됩니다. 일단 근로자가 진정을 하면 사업 근로감독관이 출석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근로자랑 사용자를 보통 처음에 같이 불러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누구 감독관한테 와라. 그러면 불러서 서로 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다, 근로자가 이렇게 진정을 하면, 그러면 연장근로를 했다라는 증거자료를 내보세요. 아니면 사업자한테는 그런 거 아닌 증거자료를 내보세요.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자가 그럼 제가 그동안 기록해 놓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이런 걸 기록해 놓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업자는 또 뭐라 그러겠어요. 이걸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나는 잘 몰라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공방들이 오가는 거예요. 서로 근로감독관 앞에서.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 신분이에요. 노동법에 대한, 노동 문제에 대한 사법경찰관 신분이어서 경찰이에요, 경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디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서 가죠. 그러면 그거는 형법 이런 거 위반했을 때 가는 거잖아요. 노동법 위반하면 이 경찰한테 가는 거예요. 근로감독관이라는 경찰한테. 그래서 조서를 써요, 가면. 뭐 이름은 뭐고 주소가 어디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서로 주장하는 거, 입증할 수 있는 거 서로 내고. 그다음에 근로감독관이 경찰이 판단해서 줘야 되겠네라고 하면 시정 명령을 해요, 사업주한테. 그러면 사업주가 어떻게 하죠? 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처벌을 받을지언정 이 사람한테는 못 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정 명령을 따르면 종결이 돼요. 사건이 없어져요. 그냥 서로 좋았어. 근데 안 주면 형사 입건을 시키죠.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요. 형사 입건이 됐다는 얘기는 처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봐서 이거 기소해야 되겠네라고 하면 기소를 하죠. 수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제 임금체불액이 적고 뭐 고의성이 별로 없고 이러면 저 기소는 되지만 뭐 벌금형 뭐 50만 원, 100만 원 또는 뭐 몇백만 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돈을 안 줬어. 그리고 사업주가 고의로 돈을 빼돌렸어. 이런 게 되면 저기 구속도 돼요. 간혹. 이런 절차. 그러네요.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네. 예, 없는 경우인데 있는 경우로 냈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 근로시간 휴게 휴일인데요. 한 10분만 할까요?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쉴까요? 아니 그러면 근데 끝내도 돼요? 근데 할 게 많은데.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그다음 휴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